박찬욱 감독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러면 오늘 자리해 주신 취재분들께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작품을 만들고 발표하려다 보니 이렇게 혼자서 하게 되네요. 뭐 배우도 같이 있고 좀 그래야지 재밌는데 혼자 하려니까 고독하네요. 제가 무슨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시면 답을 최대한 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시작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동조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또 하나 물 좀 줄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점이 이게 결국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좀 궁금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여기서 그냥 1인 다역을 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아니라 극장용 영화가 아니고 시리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화가 따라올 수 없는 매력은 많은 인물을 다룰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리하지 않고 각색할 때 없애지 않고 그들을 다 등장시키고 그들 하나하나의 매력과 개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에 주인공 빼고 제일 애착을 가진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는 장군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좀 제가 만든 표현인데 왕관을 쓴 광대다, 클라운 with the crown이다, 그런 표현대로 좀 언뜻 보면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면이 있는데요. 또 사실 그의 진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또 캡틴에게는 아버지같이 좀 자애롭다 할까요? 그런 면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트남 캡틴에게 대위라고 통일되고, 대위에게 베트남인 아버지가 장군이라면 미국인 아버지, 서양 세계를 대표하는 아버지는 클로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대위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아버지죠. 그리고 미국의 재밌는 풍부한 대중문화를 소개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캡틴 대위라는 이 분열된 자를 이끌어주는, 점점 더 더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대위에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에게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나름의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클로드 말이 나왔으니 이제 로다주, 우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얘기로 이어질 텐데, 그도 자기가 한국에서 로다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하던데요. 근데 원작 소설을 읽고 분석하고 이제 어떻게 각색할 것이냐를 논의하던 초창기에 떠올렸던 아이디어예요. 소설에 또 나오고 저희 쇼에서는 3화에 등장하는 스테이크하우스,
고기 썰어 먹는 스테이크하우스 장면이 있는데 소설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어떻게 각색할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여기 등장하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백인 남성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요한 인물들, 교수니까 교육 문제, 영화 감독, 문화, 또 CIA 요원, 그다음에 하원 의원,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결국은 미국을 뜻하는 미국 시스템, 미국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기관을 보여주는 네 개의 얼굴일 뿐이구나. 결국 하나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시청자가 단박에 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각본을 써야 될 것이냐를 공동 작가와 함께 논의하다가 어떻게 교묘하게 대사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일 효과적인 것은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 그 같이 프로듀스 하는 동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할까봐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좀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화내지 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디어가 오히려 그 A24나 HBO에게 이 기획을 이렇게 설득할 때 아주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역을 그러면 이 여러 역을 해낼 수 있는 백인 남성 중년 배우가 누가 있을까? 이 역을 다 합치면 등장 시간이 거의 뭐 이건 조연이 아니죠. 하나하나씩은 다 조연인데 합쳐놓으면 그 스크린 타임으로 봤을 때 주연이나 다름없죠.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참 희한하게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배우가 많아도 다양한 역할을 다 구별되게 이렇게 개성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 막상 그렇게 쉽게 찾기가 어려울 텐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로버트는 뭐 TV 시리즈를 한 적도 없고 워낙 슈퍼스타니까 큰 기대는 없이 그래도 생략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내나 보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다행히 아주 금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신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죠. 원작 소설을 각색해서 영상화하시는데 좀 주안점을 좀 지적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 감독으로서 이제 베트남과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정서와 코드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작진이나 스태프들 또 작가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베트남 그러니까 이 베트남 감독이나 뭐 미국 감독이 이제 그 작품을 했다고 하면 그쪽 문화나 이제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코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넣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베트남 작가분이 쓰신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각색 문학 작품을 각색할 때는 뭐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소설에는 적어놓기 마련이잖아요. 행동과 대사로만 이루어지는 그 영화 각본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풍부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부함을 갖출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옮기기에는 참 그 어려움이 따르죠. 근데 이 작품은 진술서, 자술서를 쓴다. 그 대위가 어딘가에 갇혀서 강압에 의해서 자술서를 쓰고 있다라는 기본 세팅이 있고 그것을 놓고 그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람이 읽고 써놓은 것을 읽고 불러다가 대위에게 질문을 하는 신문하는 시간이 있다. 이 두 가지 이 장치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말하자면 내러티브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일은 가끔씩만 이게 이제 진술서를 쓰는 형식이다라는 것을 가끔씩 관객에게 일깨워주고요. 뭔가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쓰는 내용을 대사로 듣죠, 관객이. 보이스오버로 듣죠. 근데 그러다가 한참 잘 지내는 데다가 갑자기 그 엉뚱한 사람의 목소리가 개입해요. 잠깐 멈춰봐. 그러면은 화면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멈추게 한 사람의 얼굴이 등장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다르게 말하지?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특정한 지점으로 딱 간 다음에 다시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본 것과는 좀 다른 정보가 제시되죠. 그런 식의 아주 영화적인 기법을 결합시킬 수가 있죠. 이 문학적인 장치에. 그런 내러티브 장치를 이제 세팅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코미디를 많이 만드려고 노력했어요. 원작에도 뭐 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재치 있는 표현, 또 냉소적인 표현,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비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유머가 곳곳에 있지만 그것 이상의 우리가 인물을 얼굴을 보고 환경, 뭐 공간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영상 매체의 특권이니까 그런 요소, 문학에는 없는 요소들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동원해서 어디서든지 항상 부조리한 유머를 이 상황이 갖고 있는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유머를 최대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그 불쌍하기도 한 비극적이기도 한 상황에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씁쓸한 유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설과 제일 다르고 제일 제가 노력해서 발가시킨 부분이 있다면 코미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 한국인으로서 베트남. 예. 죄송합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한국적인 무슨 요소를 넣어야 될 것은 물론 없지만 제가 베트남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모르지도 않는 그 세대로 보나 인종의 문제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아는, 그렇지만 완전히 감정이입해서 그냥 동일시하는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근현대사의 공통점을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고 또 미국 문화, 이 대위가 그렇게 그 매몰되어 있는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알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쇼를 쇼러너 크리에이트 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거리감을 제가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그런 저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서 활용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리틀 드라마 먹을 때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거리감 부분에서 되게 균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남의 나라 역사를 말한다는 게 되게 연출자로서 되게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고민하신 부분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뭐 그럴 자격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어떤 소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 꼭 그 집단에 속해야 한다든가 뭐 그런 그래야 자격이 있다.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누군가 뭐 독일 감독이 와서 한국의 역사를 다룬 얘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것을 이렇게 비웃을 생각은 없어요. 궁금하겠죠. 독일인이 본 한국 사회는 어떨까? 우리가 보는 것과 뭔가 좀 다른 관점이 들어갈 텐데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얼마나 이제 이 소재가 되는 지역, 그 사건, 역사 이런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느냐. 그리고 그 저에게는 이제 주어진 원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원작의 작가의 의도, 다행히 두 작품 다 작가가 생존했으니까 리틀 드러머걸 작가님은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생존해 계셨고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의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들 그리고 저 나름의 이제 그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넣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존중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담고 저 나름의 영화적인 표현을 구사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작 소설에서는 첫 문장이 상당히 유명하고 또 많은 걸 함축하고 있기도 한데요. 감독님께서는 이걸 일부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나름의 변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특히 이제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이 이 원작 소설 첫 문장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런 강렬한 단어를 품은 문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두 양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주를 받았다는 대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보통 어떤 사안을 반대되는 두 개의 관점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능력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축복인 것처럼 말하기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분열되기
이거 쉽다는 거.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쪽에도 설 수가 없다는 거고, 명쾌하게 하나의 입장을 취해서 쉽게 어느 편을 들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이쪽도 이해되고 저쪽도 이해됐을 때, 근데 이 양편이 극단적으로 투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주가 되죠.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념 대립일 수도 있고, 분단됐을 때 전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동서양의 갈등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것들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관객들에게는 좀 오랜만에 보는 감독님의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오랜만에 참여하시면서 어땠는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원작 작가가 워낙 한국 문화나 감독님한테 애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색한 이야기를 보고 그게 먼저 책으로 나왔어야 한다라는 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원작과 다른 지점은 코미디라고 하셨는데 원작에서 꼭 이런 무드나 요소는 갖고 왔어야 한다라고 좀 얘기하셨던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뭐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한국에서 할 때와 영화 만드는 그 방식이라는 것은 어디나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다 비슷해요. 배우들은 또 배우들대로 거기는 좀 나름의 다른 종족인데, 그렇지만 미국, 영국, 뭐 베트남, 한국은 배우들끼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용하는 용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몇 개의 용어만 알면 그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저는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불편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오래 함께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통역의 존재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태국에서 촬영을 많은 부분을 했는데도, 베트남 분량은 다 태국에서 찍었는데도 또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런 국제적인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금방금방 알아듣고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캐스팅 하나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베트남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캐스팅하기가 어려워서 외국 좀 교포들이죠. 뭐 2세들, 3세들, 3세는 아니 2세들이죠. 를 주로 많이 했어요. 캐스팅 디렉터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 여러 나라, 호주, 캐나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배우들, 베트남계 배우들은 물론이고 배우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대상을 넓혀서 베트남 커뮤니티에 계속 광고를 내고 수없이 많은 오디션을 미리 거쳐서 최소한의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낸 다음에 저에게 보내고 제가 그걸 영상을 다 보고 정말 몇천 명을 해야 했죠. 그 중에는 그래서 결국 캐스팅된 사람 중에는 그 배우가 아닌 사람도 많아요. 또는 배우 지망생인데 뭐 작품 처음 해보는 사람, 뭐 단편 영화 조금 해본 사람, 뭐 동네 그 커뮤니티 극단에서 뭐 작은 역을 좀 해본 사람 정도, 아예 다른 직업 가진 사람도 많고, 우리 장군 있잖아요. 이분은 그 디즈니의 웹 디자이너였어요. 그 연기 처음 해본 분이에요. 그런 또 무절제한 소령이라는 역할을 한 사람도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에요. 그 베트남의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근데 연기는 처음이에요.
그냥 뭐 박찬욱 영화 어떻게 찍나 한번 보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들을 믿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오디션이라는 게 뭐 짧게 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캐스팅했을 때 진짜 이 긴 여정 동안에 하는 다양한 역을 다양한 장면을 연기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다 잘해낼 수 있을까? 심지어는 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프로 배우가 아닐 경우에 힘들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까지 해가면서 정말 큰 집중해서 아주 예리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들 믿고 가는 것에 큰 용기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소통할 때도 프로 배우, 경험 많은 배우라면 뭐 한마디에서 알아들을 것도 몇 번이고 말을 해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가르쳐야 할 때도 많았어요. 여기서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측면이어도 살짝 이쪽을 좀 돌려야 잘 보인다. 뭐 이렇게 배우들이 움직일 때는 다른 배우가 너를 가리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얼굴을. 그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좀 얼굴을 보여라 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까지 알려줘가면서.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초창기에 끝나죠. 그 다음에는 다 알아서 하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람도 커요. 그만큼. 전혀 경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저 혼자는 아니죠. 많은 프로듀서들과 같이 했지만 그 좋은 배우를 잘 골라냈구나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좋은 배우, 이 연기력이 성장하는 게 촬영 중에 막 느껴져요. 오랜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즐거움을 아주 많이 누렸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잊어버렸다. 그 원작에서 꼭 가지고 오고 싶었던 요소나 이런 부분이, 무드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지? 예, 제가 계속 크루들하고 배우들한테 강조해서 말했던 것은 아이러니,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 패러독스 이런 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영화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긴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각색할 때도 그렇고 이 부조리성에 대해서 그걸 제일 중시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이전에서도 사실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 드라마를 만드신 거잖아요. 영화에서는 주로 인물의 본능이나 관계에 좀 중시한 작품들을 만들어 오시다가 이렇게 연달아서 드라마 작품의 주제를 선택하신 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타국의 감독으로서 그 극중 인물들과는 거리감 있는 어떤 연출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냉전의 잔재 속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국적은 다르지만 그러한 출신의 이제 그런 출가로서 그 텍스트 속에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으셨던 그런 대목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출하시면서 그런 부분 고려하신 대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 스스로는 잘 이유를 잘 알기는 어려웠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에 끌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춘기 때 그 존 르칼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는 소설 번역을 읽고 굉장히 심하게 반응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작품을 영화로 만든 그 리처드 버튼 나온 그 영화도 아주 좋아했고,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그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그 음모를, 거대한 거짓말을 하나 창조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되도록 아주 디테일까지 설계한다. 그리고 이제 또 큰 그 국가나 또는 큰 자본주의 막 공산주의 그런 큰 시스템의 그 투쟁의 와중에 개인이 거기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그 종사하다가 비극적으로 파멸한다. 이런 이야기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참 그걸 분석하기는 어렵네요. 한국의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70년대 말서부터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도 당연히 뭐 반영돼 있었을 거고, 뭐 개인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결국 제가 영화 감독이 된다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르카레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스마일리라는 그 스파이 마스터가 있잖아요. 공작의 계획을 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영화 감독이 하는 일, 저처럼 제작과 각본을 겸하는 감독이 하는 일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대한 거짓말을 만든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세상이 또는 적국의 기관이 이게 진짜라고 믿도록 만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따고 그것을 집행할 팀을 꾸린다. 그리고 제일 전면에 나서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할 배우를, 스파이, 그 배우를 캐스팅한다. 적임자. 그를 훈련시킨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디테일, 이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말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설계한다. 그런 게 참 비슷해서 제가 영화 감독이 되는 그런 그 성향, 저를 그렇게 이끈 성향이 그런 스파이 소설을 좋아하는 성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냉전 시대는 그런 스파이 전쟁이, 첩보 전쟁이 격화됐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냉전 시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고, 근데 지금이 냉전은 끝났다고 하지만 뭐 신냉전이란 말도 있고, 결코 그것은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우리 남한 사회에서의 이념 갈등은 또 얼마나 격렬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럼 냉전 전제가 있는 국적을 가진 이제 한국에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남한 안에서의 이념투쟁,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리고 이제 내전을 겪었고, 내전의 배후에 강대국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와 현실이 이것은 참 미국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면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그 숨을 쉬듯이 가는 쉬운 일이고, 너무 그냥 둘러싼 환경이죠. 그냥 공기 같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한국인으로서 이것을 이런 관점을 넣어서 해야지라고 한 것은 없고요.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적어도 미국인보다는 적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넷플릭스 미드 3채도 그렇고 그 아시아에서 출발한 뭐 아시아의 역사와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글로벌 OTT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감독님이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감독님이 드라마를 이제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영화를 만들 때와 다른 어떤
재미, 어떤 좀 다른 점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분들 질문을 꼭 2개씩 하시네요. 예, 삼체는 아직 못 봤어요. 그 소설은 예전에 읽었고 아주 좋아했는데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시아 파친코가 좀 결정적인 계기였고 극장용 영화지만 기생충 당연히 오징어 게임과 그런 게 다 작용했고 그런 작품들의 영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대가 또 그런 작품을 또는 그런 작품의 성공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작품들, 특히 산채 같은 작품에 거대한 자본이 투자될 수 있었던 데는 시대의 그 영향이 필수적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글쎄요. 미국 사회가 또 서양 사회가 조금씩 이제 특히 미국 사회 얘기인데 그 다양한 사람 인종과 다양한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에서 그동안 그냥 특정 일부의 집단, 특정한 인종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대중문화에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너무나 늦었지만 분명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소수 집단이 점점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그 통로를 찾고 있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죠. 그래서 경제의 논리로 보아서도 이것은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런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한 것에 대해서 되게 너무 그걸 따져서 피곤하다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또 예술 창작에서 또 그런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모든 사람의 노력이 이런 기획이 가능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나 언어나 이런 데 있어서의 그 철저하게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대충 했다가는 욕먹고 쇼가 망가진다라는 인식을 이 거대한 HBO 같은 네트워크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쓰는 돈은 절대 아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1억 몇 천만 달러짜리 쇼에 이렇게 전혀 처음 보는 베트남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고, 대사의 절반,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절반 이상은 베트남어로 자막으로 읽어야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놀랍고 어찌 보면 너무 늦었고 그런 일이죠. 저 리틀 드럼머걸하고 다른 게, 이거는 이제 감독님이 일부분만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궁금했던 게, 평소에 이제 감독님이 각본, 감독, 제작,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에 봐서는 이제 감독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는지, 보통 이런 게 이제 쇼러너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뒷부분 관련해가지고 에피소드 연출자가 다르면은 완결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 봤을 때 전체 작품이 어떤 문제? 연출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작품의 완결성이나 아니면 주제 의식을 갖다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예.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다 하고 싶었지만 7개는 좀 무리더라고요. 체력으로나 또 그 일의 진행 상황을 봐서도 각본을 아무리 열심히 미리 써놓는다고 해도 계속 많은 관계자들의 그 지적과 요구와
뭐 변수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제가 그러니까 앞에 촬영 분량의 앞부분, 초기 부분을 찍는 동안에도 뒤에 찍을 분량들은 아직도 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다른 감독을 이제 기용해야 되는 문제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서부터가 일단 쇼러너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좋은 감독들을 모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각본을 제가 이제 쓰니까 물론 함께 쓴 작가가 있지만 각본을 쓰니까 전체 그 일관성은 당연히 이제 거기서 담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제가 연출하지 않는 에피소드를 담당하는 그런 다른 감독들을 만나서 미리 다 얘기를 하죠. 이런 의도다. 한 줄 한 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출의 스타일에서 이런 분위기다. 이런 건 안 맞고 이런 건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합니다. 예외는 그 네 번째 에피소드를 하나를 맡은 페르난도 메일레스 감독, 두 교황의 그 감독이 그분을 모신 이유는 그 에피소드는 완전히 다른 좀 완전히 독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요. 그것은 좀 다른 스타일의 감독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셨어요. 아마 정말 지금 업계에서 저와 그보다 더 반대되는 스타일을 가진 감독은 없겠죠. 그래서 마침 또 그게 이제 7개 중에 4번째 딱 한복판에 있는 에피소드,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그런 때에 나온 거라서 더 잘 됐죠. 아주 활기 있는 그런 연출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를 맡은 영국의 마크 만든 감독에게는 이제 저는 같은 스타일, 같은 톤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뭐 아주 자주 소통하고 현장에도 제가 각본 쓰지 않을 때는 항상 가서 함께 모니터 보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찍었으니까 먼저 찍은 분량을 계속 그가 보게 하면서 이 쇼의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익힐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은 이제 제가 하니까 당연히 그런 한 감독이 만든 것 같은 사화를 빼놓고는 한 감독이 만든 것 같은 그런 균일한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많은 질문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기자님들의 질문 여기까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계속 시청자분들, 즉 다음 회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뭐 특별히 할 말씀은 없어요. 지금 다 한 것 같고, 이제 뭐 하나씩 공개되니까 좀 요즘 시청자들은 한꺼번에 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기다렸다가 보는 재미도 꽤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리틀 드러머 거리건 이거 TV 시리즈를 할 때는 좀 그런 마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렸을 때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볼 때 다음 주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그 클리프 행어라고 하잖아요. 끝날 때 아주 딱 그 마무리를 정확하게 안 짓고 감질나게 하면서 좀 궁금하게 하면서 어떤 절정의 순간에 딱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그거 되게 싸구려 트릭이라고 취급당하기 쉽지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TV는 그 맛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기다렸다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봐주십사. 우리도 전쟁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유머가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 웃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웃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음미해가면서 그 웃음 자체를 음미해가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비할 동안에 감독님께서는 무대 우측으로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감독님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인사드리도록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